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에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투쟁, 강성, 정치, 이념이 중심인 이 기존 노동운동을 바꾸자는 이 내부개혁 목소리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고요. 이 경직된 노동 규제를 유연화하기 위한 노동개혁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2030 MZ세대 주축으로 이 새로운 노조협의체 구성에 착수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민노총, 한국노총에 들어가지 않고 새로 만들겠다는 거죠. 전민영 기자입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 앞유리에 쇠구슬이 날아오고 보복 위협이 잇따르자 경찰이 화물 차량을 호송까지 합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중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한 뒤 정부의 2차례 업무 개시 명령 끝에 빈손으로 물러섰습니다. 민노총이 파업 동력을 얻지 못한 건 정부의 강경 대응과 함께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반감 때문이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유지하기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사실 들긴 하거든요. 경제적으로나 일반 시민들이 발생하는 그런 피해도 있고. 이번 파업을 전후로 2030 세대, 이른바 MZ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MZ세대 노조원들이 기존의 민노총과 한국노총과는 다른 새로운 노조협의체 구성에 나선 겁니다. 연령대와 관계없이 새로운 노동운동 문화에 동의하는 노조원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2개 노조가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대기업 그룹 계열사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노조도 포함됐습니다. 지나치게 투쟁이라든가 너무 그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식의 대화보다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노동조합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 약자들을 위한 포용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10,000명 정도로 예상되는 MZ노조 협의체는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대입니다. 노동자 대부분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젊은 직원들은 기존 노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노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A는 화물연대 파업이 한창이던 일주일 전 파업에 불참한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조합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름이 올바른 노조인데 노조원 90%가 2030 세대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8년차 영무원 김종민 씨. 김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파업 명분에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본인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무조건적으로 투쟁만 한다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게 젊은 노조원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김 씨가 소속된 곳은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 기존 노조의 운영 방식에 실망한 조합원들로 약 2,000명에 이릅니다. 전체 직원의 15%로 2030 세대가 90%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당시 파업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라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진보고 보수고 이런 정치 이념이라든가 그런 거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저희는 열심히 일해서 정말 좋은 대우받고 좋은 임금 받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강경 일변도의 폭력적인 투쟁 방식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처럼 빨간 띠를 두르고 거리를 메워서 무슨 어디 그를 점거하고 하는 것보다 시민들에게 대중적인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좀 합리적이고 좀 좋은 선 안에서 젊은 세대 노조원들의 새로운 노동운동 방식이 노동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죠. 노동개혁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이 정부에 주 52시간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일이 많을 때는 근무 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땐 단축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18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화장품 스타트업. 매달 업무량이 불규칙적인 스타트업의 특성상 주 52시간제는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몰릴 때 한 번에 많이 몰리고 없을 때는 또 없을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근무 시간을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해외 바이어가 갑자기 연말이나 연초에 제품들을 많이 발주할 경우에는 저희가 생산량이 딸려서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주 52시간제의 유연화. 한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넓히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 6일 근무 시 법정 휴게 시간을 빼고 한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달에 더 쉬면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중해가지고 일을 하고 대신에 다른 날 휴식을 하거나. 장시간 연속 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량은 줄어듭니다. 분기 단위로 관리할 경우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156시간의 90%인 140시간만, 연 단위는 625시간에서 440시간으로 제한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줘야 합니다. 이 밖에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해 연장 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경영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법 개정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대통령실은 어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가려진 후에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 통지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 선 진상규명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해임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며 해임 건의를 거부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진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엄정한 수사로 밝히는 것이야말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철저한 수사로 국가 책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빨리 해야 한다며 참사 당시 112 신고 녹취를 공개하게 한 것도 그런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문입니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은 다음 카드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를 거론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여론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를 거부하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치적 책임으로 다시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맞서며 또다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다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거부하면 바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경고합니다.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169석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해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치적 역풍도 우려돼 실제 발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상민 방탄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산 넘어 산입니다. 최대 쟁점이 법인세 인하인데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가 초부자 감세라고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자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며 국무총리에게 반드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가 낸 법인세법 개정안은 연 3천억 원 이상 이익을 내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율 인하가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됩니까?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여야는 오늘도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만 낮추고 실행을 3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율부터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자고 맞섰습니다. 그게 결코 이 초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고 윤석열 정권은 오직 극소수 특권 세력만을 위한 정부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갔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이 종부세 개편은 여야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주택자들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는데 김유빈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징벌적 개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내년부터는 2주택자들에게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투기지역 등의 2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매기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로 2주택자를 중과세 대상에서 뺐기 때문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은 3주택 이상의 누진제도 적용해서 제외한다. 강남 등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초구 조정 대상 지역에 공시지가 12억 원과 15억 원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가 2,50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80% 가까이 줄어듭니다. 1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합산 공시가 12억 원을 넘지 않는 3주택 이상의 보유자들에 한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합산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의 보유자들에게 적용할 중과세율 등에 대해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처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속보입니다.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빠져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교부를 배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건 다음 날 새벽 통일부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참석 대상인 외교부는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해외 출장 직후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외교부 직원 누구에게도 통보하지 않은 겁니다. 이후 외교부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강 전 장관은 회의 개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회의에 왜 외교부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안보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시정 요구를 했고.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강 전 장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안보전략비서관을 배제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강 전 장관이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측이 구속영장 심사에서 제출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서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남은 건 문재인 전 대통령뿐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도 문 전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조만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회를 찾은 서해 피격 사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의 기소는 진실을 밝히는 시작입니다. 이제 동생의 사건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서훈 전 실장의 기소로 문재인 정부의 사건 은폐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답할 때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 씨는 조만간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문 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만 남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저 밖으로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북한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되어서 그 인명을 구조하는 문제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예요. 대통령이 지금 진상규명 하자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사과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대폭 삭감하기로 하며 TBS가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TBS 프로그램을 6년간 진행해온 김어준 씨가 다음 달부터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의 프로그램은 6년간 모든 방송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는 등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6년 넘게 진행해온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겠고요. 예.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아직 3주나 남았으니까. 김 씨의 하차 결정에는 TBS의 연예산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 중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스공장은 TBS 라디오 청취율 1위를 지켜왔지만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법정 제재는 경고 2회, 주의 6회 등 모두 8건. TV와 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물색 과정에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육군참모총장 관저가 아니라 한남단 외교공간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지난달 이강택 전 TBS 대표의 사표가 수리됐고 또 다른 외부 진행자인 주진우 기자와 신장식 변호사도 하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TBS 개편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TBS는 주요 프로그램 진행자를 내부 아나운서로 교체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김어준 씨의 하차와 예산 지원 중단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TBS 개편 방향에 따라 지원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교육방송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주파수를 어떻게 서울 시민들의 행복과 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박청아 수석 대변인은 이제라도 가짜뉴스 공장이 멈추게 돼 다행이라고 논평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현직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때문에 당장 체포하긴 어렵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노웅래 의원의 혐의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뇌물수수 3가지입니다.
2020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용인 물류단지 개발과 태양광 사업,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이권 청탁을 받고 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하는데 제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결과 노 의원이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3억 원대 현금의 출처도 쫓고 있습니다. 현금답을 확보하신 건가요? 다음 달 9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영장심사를 받게 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노 의원 측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의 영장 청구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노 의원의 결백을 믿으며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 반환한 풍산개 이 고미 송강이가 광주 우치동물원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 동물원에 와 있던 새끼와도 곧 만난다는데요. 한편 문 전 대통령 딸은 유기견을 돕겠다면서 이 풍산개 사파를 넣은 달력을 제작해 1억 원을 모았는데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사연은 공국진 기자가 전합니다. 목줄을 찬 채 사육사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오는 백구 2마리.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로 받은 풍산개 고미와 송강입니다. 경남 양산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지내다 지난달 7일 정부에 반환됐습니다. 반환 이후 파양 논란이 일며 한 달 넘게 경북대 동물병원에 머물다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서는 맡아 키우는 걸 거부했지만 광주시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국가기록원의 요청이 있어서 그거에 응했을 뿐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인 고미와 송강은 입양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광주시가 사료값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우치동물원에는 이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6마리 중 1마리 별도 생활하고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각방 생활을 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물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명칭하기로 했고요. 오전 2시간하고 오후 2시간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파를 배경으로 한 달력 판매 프로젝트 모금은 시작 나흘 만에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목표액의 5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대표로 있는 다다 프로젝트는 수익금을 유기견 보호단체 2곳에 기부할 예정이었지만 규정 위반으로 펀딩 사이트에서 해당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여랑여랑 김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표결 땡땡 뭘까요? 통과일까요? 아닙니다. 이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에서 일부 의원들의 본심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었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권 1명 빼고는 모두 찬성표를 던진 거죠. 그래요. 저렇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퇴장을 해서 표결에 참여를 안 한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권은희 의원인데요. 당론과 다른 행동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말로 자기가 소신과 철학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적을 버리고 탈당하시면 되잖아요. 배지 달고 싶어서 그렇게 눌러앉아 있으면서 다음에 갈수록 소신과 철학이라 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권 의원은 종종 이 당과 다른 의견을 표현해 왔죠. 맞습니다. 경찰국 신설도 반대했었고 이상민 장관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자주 다른 의견을 내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징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편 무소속 양양자 의원은 표결 전에 SNS에 해임 건의안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양자 의원은 민주당 출신인데 또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특위위원장 맡고 있죠. 맞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을 사랑하면 떠나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지만요.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에는 친정인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한 겁니다. 야권이지만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왜 밀어붙였을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 의원은 야당은 여당보다 목소리가 커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은 타이밍과 스텝이 꼬인 상태라면서 민주당이 출구 전략 없이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생각들이 다양하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대한 얘기인가 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에 이 새해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죠. 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가 거론됐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보입니다. 친문들은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복권을 안 해주겠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본인이 다음에 대통령 나오는데 김경수 지사가 혹시 경쟁자가 될까 봐 막는 겁니까? 복권을? 한 친문 의원은 정치 활동을 막는 족쇄 채우기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을 못하면 출마도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 친문 진영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뭔가 이 구심점이 돼주길 바랄 텐데 제약이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반면에 친명계는요. 사면에는 찬성하면서도 복권에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지금 코멘트는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찬성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된다면 차기 대권을 놓고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있죠.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둔 온도차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주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과이불개, 올해의 사자성어라죠. 맞습니다. 연말이면요,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에 발표를 하잖아요. 네. 올해의 사자성어에 논어에 나오는 과이불개가 선정됐는데요. 정치권에서도 화제였습니다. 올해 교수신문이 사자성어를 과이불개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잘못을 했는데 고치지 않는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깊이 새겨 두기를 정부 여당에 권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했는데 고치지 않는다는 뜻인데 네. 저거는 뭐 우리 정치권 전체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야는 오늘도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서로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니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장관 해임 건의안을 냅니까? 얼굴에 완전히 철판을 깔고 있어요. 왜? 의석수가 있으니까 169석 갖고 힘자랑해요. 보다 이런 제1야당은 처음 본다니까. 아 미치겠슈.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모렴치한 몽리를 부리는 모습은 정말 나쁘고 개탄스럽습니다. 이게 잘못은 상대방만 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네. 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과이불개를 언급하면서 자아 비판이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내부 총질을 운운하면서 험악하게 달려드니까 그것도 쉽지 않다면서 반성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올해 사자성어 2위는요.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뜻의 욕계 미창. 3위는 알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로움을 일컫는 누란지위였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긍정적인 사자성어가 선정될 수 있을까요? 우리 정치권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에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하던 이 40대 속칭 빌라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수백 명의 세입자들이 제때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2년 전 경기 지역 20평대 빌라를 2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한 20대 직장인. 입주 3개월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1년 뒤 전세 사기에 빠진 걸 알게 됐습니다. 일단 보증보험 드러나 있어서 뭐 임대인이 바뀌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갔거든요. 집주인인 40대 김모 씨는 수도권에서 빌라 오피스텔을 무려 1,139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렸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해 부동산이 압류된 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지난 10월 김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며 커졌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 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사망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이 사라져 보증금을 제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결혼 자체를 아예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나아가서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니까 제가 받은 대출에 대해서 대출 상환조차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김 씨의 주택 세입자 중 보증보험을 든 피해자는 400명이 넘습니다. 연말 은행 대출 상환 기간이 끝나는 피해자도 80여 명에 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사망 후 상속자 지정에 시간이 걸리고 상속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해 피해자들의 고충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사회부 강은하 기자 나왔습니다. 이 빌라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1,100세대가 넘는 세입자들이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요. 네. 2달 전에 사망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빌라왕이라고 불렸던 김모 씨인데요.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1,100여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던 40대 남성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이나 자살이 아닌 병사, 즉 지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당시 김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였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이 넘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조사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결국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자, 이 40대던데 빌라왕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빌라와 오피스텔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 김 씨는 이 자본금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일명 무자본 갭 투자를 했습니다. 이 임대인이 분양업자 등이랑 함께 매매가랑 전세 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는 이 미분양 빌라를 사들인 뒤에요. 이 수익을 나눠 먹는 방식인데요. 이때 동원되는 돈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기 때문에 별로 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주택이 올해 6월 기준으로 1,139채에 이릅니다. 이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인데 김 씨가 이렇게 사들이기 시작한 건 지난 2018년 10월부터였습니다. 45개월에 걸쳐서 1,100채 넘게 매입한 건데요. 한 달에 25채씩을 사들인 셈입니다. 주말 빼고 거의 매일 집을 샀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망 그 이전부터 피해자들이 이미 수백 명에 달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온라인에서 모이기 시작한 게 지난 4월부터입니다. 이 피해자 모임에 가입한 사람은 450여 명인데요.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피해자 한 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신혼부부 주택 매매로 조금 저렴한 금리로 해서 이사를 갈 계획이었는데 지금 못 가고 이 집 연장해서 지금 대출 금리가 6점 몇 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만 내야 되는 상황이고.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 시청자분들 이제 바로 질문을 주셔요. 저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임대인 빌라왕이 사망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누구에게 저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네, 사실 피해자 절반 정도가요.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보장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의 상품인데요. 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려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먼저 통보를 하고요. 이후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이 계약 해지 통보 자체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임대인 사망이라는 이 예외 상황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거죠. 이 사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으면요, 이 상속자에게 집주인 대신 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 김 씨의 유일한 혈육 부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62억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현재 내지 않아 체납 상태고요.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빌라 가격이 급락했죠. 집을 다 팔아도
전세 보증금 반환은커녕 현재 빚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이 상속이 이뤄질지조차도 미지수입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요. 사실상 전부 돌려받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경찰이요, 이 당사자가 사망을 했는데도 뭔가 이 관련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김 씨 외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고 또 다른 배우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김 씨로부터 함께 수익을 나눠 가진 이 분양 대행업자 등 일부 공범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는 기자 강은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 한 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40%까지 늘어나는 그 이유 중 하나라는데요. 이 김승희 기자가 월세를 택한 세입자들 전세에 뭘 우려하는지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의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한 40대 김모 씨. 난생 처음 월세를 택했습니다. 직전에 살던 전셋집 주인으로부터 8억 원가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약이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네한테 돈을 못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이제 전세금을 못 받으신 거예요. 1년 새 2배가량 오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도 컸습니다. 전세 금리가 올랐다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갔다가 얼마만큼 떨어질지 모르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협의하기 나름이니까.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진 데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연 7%대를 넘어서면서 최근 김 씨처럼 월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8만 6천 건을 넘어 전체 전월세 거래량의 41.7%에 달합니다. 2년 전 30%를 넘은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겁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계속되며 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시간 문제. 월세가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보다는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저소득층에게 조금 더 무겁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내 집 마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세로 이동하기도 어려워지는 거고. 무주택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의 금융상품 확대 등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지난주 서울시는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에 맞서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요 환승역에서 출근길 시위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지만 무정차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지하철 문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3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금 전혀 타시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잖아요. 왜 안 타세요? 출발이 지연되자 시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같이 바쁜 사람 좀 도와주세요. 장애인단체가 지하철역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서울시의 무정차 통과 방안을 성토했습니다. 서울시가 대통령실과 상의해서 저희의 이러한 지하철 행동에 대해서 무정차로 대응하겠다라는 보도를 보면서 또다시 큰 아픔이 느껴졌고. 무정차 통과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지만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해당 역에서 내려야 되는 시민분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삼각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그 거점지다 보니까 저희 무정차 하면 시간을 오히려 단축할 수도 있고 다른 방안을 아예 처음부터 생각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오늘 무정차 통과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시위 때문에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할 경우 역장이 관제센터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장현은 오는 금요일까지 매일 주요 환승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우연히 이웃집 화재를 진압한 부부. 알고 보니 두 사람 다 소방관이었습니다. 몸에 밴 직업 정신이 큰 불을 막았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남성이 쓰레기를 모두 정리하고 패딩 지퍼를 올립니다. 고개가 올라가면서 하늘을 쳐다보게 된 남성.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급하게 뛰어갑니다.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잠옷 차림의 여성이 1층으로 내려옵니다. 경기 하남시의 아파트 16층 베란다 대피 공간에서 불이 난 건 지난 6일 0시쯤. 비번인 소방관이 우연히 화재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불티도 날리고 이제 검정색 연기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9에 신고를 하게 됐고. 소방관은 관리사무소에 대피 방송을 요청하고 불씨가 보였던 16층까지 올라갔지만 집주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또 다른 소방관. 1층으로 내려온 잠옷 차림의 여성인데 불씨를 발견한 소방관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1층에서 화재 위치를 알려주고 남편은 고층 입주민들을 일일이 대피시켰습니다. 무전기처럼 계속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17층 거주자 확인됐다, 18층 거주자도 확인했다, 계단에서 계속. 남편이 화재 현장에 다시 돌아왔을 땐 불이 더 번지고 있어 안전장비도 없이 불을 꺼야 했습니다. 아내는 주민 대피를 도운 뒤에야 3살 아이를 데리고 대피했습니다. 소방관이기 때문에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지 이게 다른 소방관이어도 똑같이 행동을 했을 거예요. 소방관 부부의 투철한 직업정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불난지도 몰랐대요. 다치신 분 없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내리막길에 서 있던 마을버스가 굴러내려가는 바람에 길을 지나가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버스 기사가 화장실에 가려고 차를 세워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초록색 마을버스가 내리막길을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운전석엔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후 버스 기사로 보이는 한 남성이 마을버스 뒤를 다급하게 따라갑니다. 버스는 방파제 앞 컨테이너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오전 9시 29분쯤 내리막길에 정차해둔 마을버스가 100m를 미끄러지면서 도로 경계석과 50대 여성을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거의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큰 굉음이 발생해가지고 저희 건물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옥상까지 가봤다가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키운 미역을 첫 수확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첫 수확이었다, 첫 수확. 미역. 오늘 처음 했다니까. 여태까지 키워가지고. 마을버스 기사가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는 사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까운 공용 화장실을 쓰려 길가에 버스를 세웠습니다. 많이 화장실 빨리 만들어야지 지금. 화장실 때문에 이제 이 사고 난 거죠. 원래 평지에 있던 버스기사 전용 화장실이 태풍 흰남노 때 부서져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았던 겁니다. 버스 기사는 안전조치를 했고 이상 없이 정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 결함을 비롯해 기사 과실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우리 집 바닥에서 이런 소음이 종일 들려온다면 어떨까요? 층간소음에 복수하는 소음이라며 인터넷에 올라온 음원 파일입니다. 이런 파일을 윗집을 향해 스피커로 틀면 처벌된다는데 근거가 뭔지 살펴봅니다.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 생각한 40대 부부. 집 천장에 저음을 재생하는 우퍼 스피커를 달았는데요. 그리고는 방금 들으신 가정소음은 물론 데스메탈, 귀신 소리 등이 담긴 12시간짜리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10차례 재생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원치 않는 음향을 도달하게 해서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한 스토킹이란 것이죠. 이 부부가 소음을 처음 냈던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 처벌 근거가 생긴 겁니다. 이 법이 생기기 전엔 층간소음을 일으켜도 형사처벌 어려웠고요. 대부분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결됐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소음을 피하려고 새로 월세집을 구한 경우
임대료까지 물어주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과거엔 소음 세기를 정확히 측정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이웃 주민들의 증언, 경찰 출동 기록으로 소음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층간소음은 뛰거나 걸을 때 생기는 직접 충격 소음, TV나 음향기기에서 나는 공기 진동 소음으로 나뉘는데요.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분쟁의 3분의 2는 직접 충격 소음이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법적 기준은 낮에 39데시벨, 밤에 34데시벨입니다. 성인이 걷거나 아이들이 강하게 뛸 때 생기는 소음이 40데시벨 정도니까 조금만 세게 걸어도 아랫집에선 소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소음 방지 매트나 실내화만으로 3에서 6데시벨 정도 소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지난달 미국이 아르테미스 1호에 실어 달로 쏘아 올린 무인 우주선이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마네킹 승무원이 탔지만 2024년에는 사람을 태워서 보낼 계획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Good descent rate. Splashdown. 원뿔 모양의 우주선이 낙하산 3개에 매달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달 궤도 비행에 나선 지 25일 만에 귀환한 겁니다. And so for the last 25 and a half days, we've been every day looking ahead to the next flight to see how we can improve on where we are today. 나사는 지난달 16일 우주선을 보호하는 첨단 방열판을 점검하기 위해 오리온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오리온은 아르테미스 1호와 분리된 후 달 궤도에 올라 25일간 우주를 유영했습니다. 한때 달 표면 약 130km 상공까지 근접했고 지구에서 약 43만 2천 km 떨어진 지점에 도달하는 등 가장 원거리 비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귀환 당시 음속의 32배인 시속 4만 km의 속도 때문에 표면 온도가 2,800도까지 치솟았지만 방열판은 이를 견뎌냈습니다. 특히 이날은 1972년 아폴로 17호가 달 표면에 도착한 지 딱 50년이 되는 날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나사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2024년에는 비행사를 태워 달 궤도를 돌고 이르면 2025년 여성과 유색인종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You know, as we progress, we'll land on the moon, we'll step foot on the moon, and then we'll extend the time we're on the moon longer and longer. 이런 가운데 일본 기업 아이스페이스도 어제 오후 무인 우주선 하쿠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하쿠토가 예정대로 비행한다면 내년 4월 세계 4번째로 달 착륙도 시도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마돈나와 저스틴 비버 등 팝스타들이 NFT 사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칠레에서는 무술 경기 도중에 개 한 마리가 뛰어들어와 경기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라박 소식 김재혁 기자가 모았습니다. 팝의 여왕 마돈나부터 남성 톱 솔로 가수 저스틴 비버까지 네로라 하는 스타들이 대체 불가 토큰 NFT와 관련한 사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유명 NFT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을 구입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 2명이 NFT 판매 업체인 유가랩스와 이 NFT를 홍보한 팝스타들에게 소송을 낸 겁니다. NBA 간판 스타 스테판 커리, 영화배우 기네스 펠트로 등도 함께 피소됐습니다. 원고 측은 팝스타 등이 높은 가격에 NFT를 구매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루한 원숭이 NFT는 올해 한때 가격이 수십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현재 가격은 8만 6천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유가랩스 측은 절대 사기 판매가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은색 개 한 마리가 갑자기 주짓수 경기장에 뛰어들어오더니 도복을 입은 두 선수 사이에 끼어 싸움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참가 선수인 주인이 싸우는 줄 알고 이 선수의 반려견이 뛰어와 싸움을 말린 겁니다. 지난달 말 칠레에서 열린 주짓수 대회에서 개의 난입으로 경기는 잠시 중단됐지만 관중들은 주인에게 충실한 견공이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준결승 4강이 확정된 카타르 월드컵,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우승 후보로 꼽히는데요. 두 대회 연속 돌풍의 주역인 복병 크로아티아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부터 사용되는 새 공인구 알힐름입니다. 최고의 무대에 맞게 흰색에서 황금빛으로 변신했습니다. 황금빛 공인구를 가지고 크로아티아 대표팀이 훈련에 한창입니다. 2경기 연속 연장 승부로 지칠 법도 한데 훈련장은 활기가 넘칩니다. 준결승 상대는 슈퍼스타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지만 선수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Iskreno, ne trebamo se bojati nikog, trebamo gledati sebe, pogledat ćemo sutra analizu sa našim izbornikom i onda ćemo odlučiti kako i šta igrati. 크로아티아는 2018년 러시아 대회 준우승 이후 일부 주축 선수가 은퇴했지만 세계적 미드필더 모드리치를 중심으로 조직력을 발휘하며 8강에서 우승 후보 브라질을 꺾었습니다. Mogu reći da tajna je to što smo svi zajedno, svi smo kao obitelj ovdje i jednostavno dišemo jedan za drugoga na utakmicama od prve do zadnje minute. 크로아티아에는 국내 팬들에게 친숙한 선수도 있습니다. 브라질전에 교체 출전해 동점골을 돕고 승부차기까지 성공한 특급 조커 오르시치입니다. K리그에서 오르샤라는 이름으로 뛰었던 오르시치는 한국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자국 명문 디나모 자그레브에 진출했습니다. 아내가 장남을 임신한 곳도 한국이었는데 최근 한국 경기를 보는 자녀 사진을 올리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은철입니다. 이번 주는 궂은 겨울 날씨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까지 중부 많은 곳에는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더 큰 눈이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최고 10cm 이상, 그 밖에 전국에도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는 황사의 영향을 받을 텐데요.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 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도,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늦은 밤부터는 북극발 한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올해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주 후반까지는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Z세대가 새로운 노조협의체를 만든다고 하죠. 노동자의 처우는 지키되 무조건 발목 잡는 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요즘 인력 구조 조정으로 고민입니다. 전기차가 대세인데 이 전기차는 부품이 적게 들어갑니다. 부품을 조립하는 기존 인력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할 일 없는 인력 그냥 놔두면 이 글로벌 경쟁력은 떨어지니 기업도 고민입니다. 한 명이라도 건드리면 파업이라며 으름장 놓는 노조보다 혁신, 변화를 어떻게 함께 주도할까 머리를 맞대는 그런 노조 문화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공생과 공멸의 기록.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